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 CPS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강의하고 있는 김용준 교수입니다. 수년째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CPS에서는 어떠한 교재를 출간하고 또한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출간된 이론서나 기출문제집, 핵심 요약집, 실전 문제집 모두 다 앞에 부속물이 있는데, 그 부속물에 보면 머릿말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2020년 1월 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죠. 대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년에 한 번 시행되고 1월 20일 이후에 주말 토요일에 대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시점에 출간된 교재는 두 종류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쪽인데 이론서입니다. 이 이론서가 1교시 한 권, 2교시 한 권, 3교시 한 권 이렇게 해서 출간이 되었고요. 상당히 두껍겠죠. 옆에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법제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제론의 내용이 많아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간된 교재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집이 공개된 문제가 2011년도부터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2011년도, 12년도, 13, 14, 15, 16, 17, 18, 19, 즉 9개년도에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회차로 말한다면 9회차부터 17회차의 문제가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두께가 거의 이론서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권입니다. 한 권은 문제편이고 한 권은 정답 및 해설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집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와 2019년도의 정책이나 법률이 똑같은 것도 있지만 개정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문제를 풀면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맞게 수정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 기출문제 안에 공개된 문제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예전의 제도나 예전의 법률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을 문제를 다시 재구성해서 수정해서 이 기출문제집을 매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집을 볼 때 변경된 내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곧 출간될 예정인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4월 첫째 주에 출간될 예정인 교재는 여기 있는 핵심 요약집입니다. 앞에 표지의 이미지만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핵심 요약집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영역의 우리 시험이 3교시 8영역인데 이 8영역에 대한 내용이 한 권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상 쪽수는 400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속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인덱스까지 모두 다 넣거든요. 찾아보기라고 하죠. 이론서에도 찾아보기가 있고 핵심 요약집에도 이번에는 찾아보기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배려했고요. 이것은 4월 첫째 주에 출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집입니다. 단원별 문제집이 있었는데 단원별 문제집을 빼고 올해는 실전 문제집 4회차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실전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식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모의고사식으로 보시는데 한 회차가 200문제씩 있으니 4회차면 800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점검을 마지막 실전 문제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전 문제집은 빠르면 5월 말입니다. 늦으면 6월 초 이 정도에 출간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종류의 교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소개해 드린 내용,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학습의 커리큘럼 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먼저 이론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죠.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을 한 번만 돌리십시오. 그리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2018년, 19년도, 18년도, 17년도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번에 기출문제집은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았고 연도별로 구분했습니다. 즉 2019년도 문제가 앞에 있고 18년도 문제가 있고 17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도별로 해서 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집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기출의 성향이, 경향이 이 정도구나 라고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에 있는 많은 이론서의 내용을 회독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대표성 있는 핵심 내용을 다시 보시면 좋겠죠. 되게 많은 수험생분들이 여기 있는 심화 이론에 해당되는 3권짜리 이론서를 보지 않고 핵심 요약집을 먼저 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보고 실전문제집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고득점을 맞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는 핵심 요약집입니다.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한 권으로 집약했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기출문제집이나 여기 있는 실전문제집으로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면 시험장에서 혼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 이 순서입니다. 이론서를 단 한 번만, 이론 강의를 단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는 3번 이상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들을 머릿속에 각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은 2번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 요약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금 느리더라도 두 번째 돌릴 때는 좀 빠른 배속으로 1.8배속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록해 놨을 거 아닙니까? 처음 들었을 때. 그래서 1.8배속으로 빨리 들은다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의고사를 한번 본다 생각하고 스탑워치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듯이 치르는 겁니다. 자, 치렀죠. 그리고 나서 채점을 맵니다. 채점을 매서 틀린 문제가 있을 건데 그 틀린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실전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 처음부터 깨끗한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맞췄다. 그럼 나중에도 맞출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다음에 틀릴 확률이 8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문제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전 문제에서 만약에 인행사에서 10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인행사 10번의 동영상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그 10번에 대한 해설을 듣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실전 문제 풀이의 영상 강의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헷갈렸는데 찍어서 맞았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모로 표시해 놨다가 그것도 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교재와 영상을 서로 잘 매칭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있는 교재를 구매하시면 영상 강의는 무료로 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나눔 CPS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나눔 CPS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학습 상담, 그 다음에 구매 상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수험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교재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인포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교재가 없을 수도 있고 교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교재에 있는 분은 맨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열어보시고 없는 분들은 잘 경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사 1급 국가자격시험 안내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세 과목 8영역입니다. 세 과목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기초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천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도와 정책입니다. 제도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초에서 우리가 한 영역당 25문제니까 50문제가 되고, 여기는 세 영역이니까 75문제가 되고, 여기도 세 영역이니까 75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 합 200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당히 많은 문제를 현장에서 이제 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영역은 인행사가 있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인데 인행사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에 25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론이 있습니다. 조사론이 25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 파트는 실천론이 있고, 그 다음에 25문제,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인데 기술론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기술론 25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인데 지역복지론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25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두 세 영역이고요. 75문제입니다. 자, 여기 제도 및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요, 정책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자, 25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론, 자, 행정론에 25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제론, 법제론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에 25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75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세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세팅해 드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우리 사회복사 1급 자격시험의 합격은요, 60%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40% 미만인 과락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0문제이기 때문에 60% 이상이면 120개의 정답수, 120개의 정답수가 나오면 합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120개 이상이면 됩니다. 120개가 60% 지점이니까. 자, 그런데 40% 미만이 나오면 안 된다 했죠. 여기 보면 인행사 40%, 조사론 40%가 아니겠죠. 이거는 세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0문항의 40% 미만, 75문항의 40% 미만, 75문항의 40% 미만이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문항이기 때문에 5, 4, 20, 20개 미만, 정답수가 20개 미만이면 과락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는 75문항이니까 75문항의 40%면 30개 미만이면 과락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도 75문항 이것도 30개 미만이면 과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락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모두 다 찍었다든지 아니면 밀려서 답안을 작성했다든지 OCR 용지에, 그랬을 때는 과락이 나올 수 있지만 웬만해선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20개를 맞았습니다. 근데 조사론에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3개를 맞았습니다. 3개를 맞았어요. 자, 그러면 모두 다 몇 개를 맞은 거죠? 23개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 20개 미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과락이 아닌 겁니다. 과락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락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120개 이상의 정답수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할 때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집중 학습을 할 것이냐, 어떤 영역은 좀 힘을 뺄 것이냐,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것을 빨간색으로 해보면, 추천해주는 근거는 이제까지의 기출문제 성향이 있어요. 기출문제 경향에서 좀 쉽게 나왔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습하는데 조금 용이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교시 기초편에서는 당연히 이겁니다. 자, 인행사예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조사론보다는 여러분들이 흥미를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행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첫 번째 전략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략 영역은 당연히 이겁니다. 실천론이죠. 아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실천론이 가장 쉽게 출제되는 영역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의 사촌지간이 바로 기술론입니다. 그래서 기술론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의 시너지가 있어요. 실천론은 실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 아주 기초에서부터 사례관리까지 쭉 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기술론은 되게 일반적으로는 뭐 사회복지 실천 면담의 기술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모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모델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입니다. 이 세 파트의 문제가 20개 이상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좀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어, 어떤 모델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만 잘 잡아준다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영역일 때는 두 가지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120개 이상이 수월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교시가 문제인데, 되게 합격률을 훅 올리거나 합격률을 뚝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3교시가 하거든요. 그래서 3교시에서 제가 가장 쉽게 본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행정론입니다. 행정론이 가장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교시 정도에서, 그래서 행정론을 꼭 집중해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는 거지만 제가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법제론입니다. 이 법제론 같은 경우는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 의아해합니다. 또한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 많다. 법률도 많고, 총론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강론에서 21문제, 20문제 뭐 이렇게 나와요. 22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강론이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법률들, 개별 법률들을 따로따로 낸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을 많이 공부하기가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기출 지문들을 분석을 하시면, 법제로는 기출 지문들을 분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9개년도에 공개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쭉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 사회복지 법제론 문제 지문이 예전과는 달리 좀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좀 쉬워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어렵게 낼 수도 있죠, 출제위원이. 하지만 이제까지의 경향을 보면 상당히 법제론이 효자 영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합격률을 보겠지만 2018년도와 2019년도 두 개가 33%, 34%거든요. 합격률이. 그래서 30%대 초반, 중반이 나왔어요.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법제론이 수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제론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어느 방법도 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약간 공부의 양을 줄여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여기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암기하지 않으면 법제로는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의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년이에요. 이거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단독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기출지문 분석을 하되 암기하면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5가지 영역인데, 5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20개 정도는 나와야 되죠. 제가 전략 영역이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20개가 5 영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수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100개가 나오고 나머지 조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론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이 합치면 75문제거든요. 이 75문제에서 40문제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75문제에서 40문제를 맞추면 한 35문제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절반에서 약간만 더 맞은 겁니다. 그렇죠? 퍼센트로 말한다면 한 55% 정도 되겠죠. 그러면 몇 개예요? 140개가 되는 거예요. 140개면 우리가 합격 개수가 120개 이상이잖아요. 20개를 더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20개를 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 140개를 맞춰줘야 나중에 실전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점수가 나오게 돼요.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120개 커트라인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실전에서 자칫 잘못하면 110개대로 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최종 모의고사 점수 때 여러분들은 140개, 평균 140개의 이 정답수가 나오면 좋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요약지까지 하고 실전 문제를 한번 스탑워치 눌러서 풀어봐라. 그러면 4회차를 풀고 제가 이제 되게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온라인 모의고사를 올려드리거든요. 1회분을 올려드리는데 그 온라인 모의고사까지 하면 5회차가 되는 거예요. 그 5회차에서 어떤 회차는 뭐 130개 나오고 어떤 회차는 125개가 나오고 어떤 회차는 140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140개 나오고 최종 모의고사에서 135개 나오고 이러면 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최종 문제집이나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120개, 110개, 그다음 100개, 그다음에 115개, 한 번 125개 이렇게 넘겼다. 그러면 이건 좀 불안한 점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모의고사에 이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바로 140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5개 영역을 20개 정도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양보해서 18개, 자 18개를 맞추면 2개씩 빠진 거잖아요. 그럼 10개를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 18개를 맞게 되면 130개가 되는 거예요. 130개도 120개보다 10개 더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공부하는 순서를 좀 잡아드리면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론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조사론은 좀 이렇게 힘든 과목이잖아요. 힘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천론 가시고 그 다음에 기술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론 가시고 그 다음에 법제론을 가세요. 이런 식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앞에 전략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먼저 끝내놓으시는 게 편해요. 먼저 끝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순서를 좀 잡아드리면 법제 안에 공공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내용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되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인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인행사 접고 실천하고 실천 접고 기술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인행사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실천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천 들어갈 때 한쪽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시간을 좀 빼놓으세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해도 되고요. 일주일 단위로 한다면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 하루에 1시간 내지 일주일에 5시간 정도는 인행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을 나가면서 인행사를 망각하지 않도록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술론 들어갔다. 그럼 기술론 들어가면은 또 인행사와 실천 이 두 가지 5시간만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분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행사는 앞에서 계속 봐왔으니까 한 2시간만 보고 실천은 최근에 한 거니까 한 3시간 정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보실 때 책을 보셔도 되고 영상을 보셔도 되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5시간 만에 그게 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책을 그냥 어차피 한번 보셨으니까 책을 한번 쭉 이렇게 넘긴다. 다독 여러 번 읽는 거 있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 번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공부할 때 외울 만큼 외웠으니까 두 번째는 그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쭉 5시간 정도는 편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죠.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책, 지역복지, 조사인데 여기는 힘을 빼는 영역이잖아요. 세 영역은 힘을 빼는 영역이니까 여기는 뭐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좀 잘 나왔다 해. 이게 좀 기출문제. 이론서에 보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있거든요. 그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힘을 빼셔라. 여기까지는 집중적으로 하시고 여기는 좀 힘을 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걸린 시간만큼 여기 걸리면 안 돼요. 여기는 힘을 빼시는 영역이니까. 자, 근다고 해서 여기를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안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과락이 나오고 자칫 잘못하면은 20개, 120개 120개 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절반 정도 못 맞을까? 절반 못 맞는 경우 많습니다. 50% 못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어느 정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쭉 어떤 영역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눠서 일반 수험자와 장애인 수험자로 나눠서 시간이 좀 다르지만 일반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한 문제당 1분입니다. 그래서 1교시가 50분, 2교시가 75분, 3교시가 75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고 OMR 마킹 할 때까지 이제 75분 만에, 50분 만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 실전 문제집 뒤쪽에 제 지금 기획은 실전 문제집 뒤에다가 그 OCR 용지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견본이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걸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요, 4회차니까 4장을 넣어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절취를 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앞에 인포메이션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응시 자격인데요.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나왔다. 2년제를 나오고 4년제를 나올 수 있잖아요. 2년제, 4년제를 나올 수 있는데 4년제를 나오면 바로 응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4년제를 나왔는데 사회복지학과가 아니에요. 사회복지학과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응시는 못해요. 바로 응시를 못하고, 자, 이분들은 이제 사회복지 그 학점은행제로 해가지고 2급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2급 42학점을 해야 되니까 42학점을 해서 2급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1급을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4년제 타학과 졸업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2급을 주죠. 2급을 주는데 1년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교재 보시면 실무 경력 인정 범위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범위, 그 다음에 불인정 범위 이게 쭉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17회 사회복사 1급 시험 총평하고 학습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합격률 도표가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면 2017년도 제15회차 그 전에가 47%였거든요. 그러니까 47%에서 27%에서 그 다음에 33%에서 34%예요. 그러면 2020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인가 예상을 해보면 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7이었다가 33, 34거든요. 다시 20%대 후반, 20%대 후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때와 이때보다는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격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영역별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시험 분석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 나왔던 시험 분석.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 가로친 부분이 있어요. 가로친 부분은 약간 좀 어려웠던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넣어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밑줄이 쭉 그어져 있죠. 네, 그 영역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2019년도에서 약간 좀 어렵게 나왔던 부분, 그렇게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학습 계획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영역마다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출제된 부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라고 하면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여긴 정말 잘 나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는 형광펜 한 3개 정도 치셔서 거기에 내용들을 나중에 제가 한 5일 정도 해서 복습 시간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많이 별표 쳐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쑥쑥쑥 훑어 넘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각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부터 사회복지, 법제론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표가 크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출제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일종의 이제 출제 범위로 명시해서 공지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초에서부터 사회복지 정책 제도까지 어떤 부분들을 출제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2016년도에 사회복지 교육협의회에서 이제 그 발간한 교과목 지침서가 있어요.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8영역이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 있는 내용도 좀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교과목 지침서를 될 수 있으면 벗어나지 않게 출제하라는 게 출제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서 교재 뒤쪽,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 뒤쪽.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론서 뒤에는 교과목 지침서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 2016년도에 나왔던 거, 그 이후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교과목 지침서를 8영역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이 출제 범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구나,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고맙게 여러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수기를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여기에 좀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슬럼프가 올 때나 또는 초심자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런 것들을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되죠. 예, 남이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합격에 이르게 됐다, 이런 글들은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의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도전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이 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하셔서 이 수기를 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고맙고 소중한 이 후기를 또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또 이전에 실패해서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저는 꼭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할 때는 항상 나눔 CPS에서 전화 상담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방향이 잘 되고 있는가, 학습을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고 학습 상담을 해드리니까 학습 상담을 꼭 받아주시고요. 되게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학습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다시 가다듬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학습 내용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셔요. 커뮤니티 공간이 네이버에도 있고 다음에도 있어요. 김영준 나눔복지교육원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다음 카페에 글을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눔 CPS 홈페이지에서 수업을 듣다가 거기에서 질의를 바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부터 사회복지 법제론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고
이게 잘 페이스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뭐 유선상으로든 아니면 게시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때그때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디 2020년도 사회복사 1급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